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농촌에서의 태양광 발전이 현재의 농가 태양광 혹은 이 농촌형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촌 태양광을 여러 많은 분들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혼돈을 하시는데, 농촌 태양광 발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염해 농지라든지 제2 잡종지라든지 소위 절대 농지가 아닌 농지를 변경을 해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태양전지를 하든지, 아니면 농가라는 것은 축사라든지 버섯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일반 가정, 농촌의 가정이라든지 이런데 태양광을 올려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해서 발전 차익을 받는 것을 농촌형 태양광 발전이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수혜가 농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는 소위 국민 참여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값비싼 농토를 소위 대자본들이 매집을 하고 여기다 태양광 발전을 시켜서 이 차액을 대자본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그걸 하면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되면 농토가 없어진다. 농토는 자꾸 없어지면서 태양광 발전 지회가 생기게 된다. 농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식량 안보를 보존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농토를 보존하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농촌형 태양광 발전이 아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입니다. 농촌형 태양광 발전은 지역이 농촌이라는 겁니다. 농촌이라는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하는 것을 농촌형 태양광 발전이라 그러고, 우리 정부는 지역이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하면은 그 베네핏은 지역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도시민이나 대자본이 와서 저가 땅을 매입을 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농사를 짓는 주체가 이것을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하게 되면 대자본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대자본들이 농사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토를 그대로 보존하고 농지도 토지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태양광을 하면서 농지로서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즉,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고, 이거는 농촌 태양광 발전이 아닙니다. 농촌에 태양광 발전이 있는 것, 위치죠.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것이 농촌형 태양광 발전이라 한다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바뀐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햇볕을 가려놓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는 거죠.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위에 모듈을 세워놓고 햇볕을 다 가렸는데 농소가 되느냐. 그러니 특수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햇볕이 태양이 다행스럽게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이 작물을 가리고 있더라도 그 작물을 가리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면은 이 작물에 들어갈 수 있는 햇볕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식물은 광파점이 있어요. 광파점을 초과하는 빛은 광합성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파점만큼만 햇볕을 주게 되면 돼요. 그 이상의 햇볕은 태양광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태양광 발전식으로 해놓으면 소위 광파점만큼의 햇빛을 작물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구를 해서 어떻게 태양광 발전을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 태양이 떠서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안에 햇볕을 잘 조사를 해서 밑에 작물이 자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여름 작물, 겨울 작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름 작물에는 해가 남중고도 높아요. 그리고 해가 빨리 뜨고 해가 늦게 지죠. 햇빛이 양이 많죠. 겨울은 어때요? 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각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 짧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적당한 그 작물을 선택을 하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작물에 적절하게 햇볕이 갈 수 있도록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 부지에서 소위 농사와 전기 생산을 동시에 가능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위 영농형 태양광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작황이 많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 별을 보시면요. 별을 보시면 약 한 조도 한 40에서 45 정도 되는 지점이 광포화점이에요. 그런데 요 양이 벼가 자라나는 우리 여름철을 포함해서 벼가 자라나는 이 시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햇볕의 양의 약 45%라는 거죠. 물론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러면 한 55% 광은 내가 잘만 설계를 한다면 태양광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벼라는 놈이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밀식을 하게 돼 있으니 서로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리게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마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은 되고 있지 않지만 실증을 해보니까 한 30% 정도 위에를 가리게 되면 그것도 골고루 가려야 됩니다. 띄엄띄엄 가려야 되는 거지 밀집해서 가리면 안 되고 한 30% 정도를 띄엄띄엄 이렇게 가리게 되면 자라는데 지장이 없더라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벼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작물 중에 광포점이 가장 높은 작물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은 설탕, 단풍, 느티나무 이런 거는 여기 20 아래로 떨어지죠. 이 광포화점이요. 밀 경우도 뭐 이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탕수수라든지 우리나라는 안 자라요. 사탕수수라든지 옥수수 같은 것들은 햇빛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더 많이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엽채류가 안 나와 있는데 엽채류는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설계하면 되고 특히 콩 종류는 음지식물이라서 훨씬 더 햇빛이 적게 봐도 됩니다. 이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는 독일이 제일 많이 했어요. 독일이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작물 상황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실증이 제일 많이 된 데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지금 벌써 50개 정도의 농가가 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파점을 보면 우선 식물이 CO2의 양을 제로 지점으로부터 이게 햇빛이 이거보다 적으면 오히려 CO2를 내놔요. 호흡을 해요. 그런데 이 보상점 이 위로 가면 산소를 내놓으면서 CO2를 흡수하죠. 흡수해서 CO2를 흡수하면서 녹말을 만들죠. 녹말 만들다가 정점에 가면은 더 이상 햇빛을 줘봤자 더 이상 만들진 않아요. 이 뒤에 오는 햇볕들, 이 광량이잖아요. 이 빛이 세기잖아요. 이 양은 빛만 오는 게 아니죠. 열도 오죠. 우리 태양광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뜨거워져요. 그러면 식물들은 여기서 자기 몸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증산합니다. 물을 내보냅니다. 물을 내보내면서 자기 주변의 온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 소비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햇볕은 많으면은 그냥 그러면 햇볕이 많아도 괜찮네가 아니라 햇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수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농사 짓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물의 밀식을 띠로 이렇게 한다면은 태양광은 그 반대 방향인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가대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계가 들락날락 하니까. 가대가 높으면 사실은 직진광보다도 회절광이 많이 들어와요. 회절광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 그림자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짙지가 않고 흐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합성이란 거는 물 12분자와 이산화탄소 6분자에다가 햇빛 소위 688kcal를 받게 되면
녹말이 한 분자 만들어지면서 다시 물이 6분자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이 12분자 들어가서 6분자가 다시 생기니까 6분자의 물이 쓰이는 거예요. 이 안에 물 들어간 겁니다. 이 녹말 안에.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탄소는 여기 다 들어가고 산소가 나옵니다. 그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이 지금 광합성 하려면 6분자 필요하죠. 광합성 하려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빛이 세면 잎이 온도가 높아지고 잎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물을 내보냅니다. 물을 내보내니까 일정 수량이 있으면 냉각을 할 때 이만큼 쓰고 광합성 할 때 이만큼 쓰는 겁니다. 너무 빛이 세면 이 광합성 할 물을 다 뺏어갑니다. 냉각으로. 그래서 빛이 너무 강하면 농사가 안 돼요. 생물이 자라질 않아요. 잎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햇볕을 살짝 가려주면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물을 보존하는 것도 농사에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직사광선이 너무 세게 되면 이 잎의 엽록체가 약한 빛에는 잎의 엽록체가 이 빛의 방향으로 이렇게 쫙 일렬로 해서 많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데 빛이 광파점 이상으로 강하게 되면 엽록초도 파괴됩니다. 엽록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줄 섭니다. 강정위 활동입니다, 이게. 여기 굉장히 가로로 굉장히 짙은 것은 약한 빛을 줬을 때고 강한 빛을 주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골고루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광정위 운동입니다. 엽록체가 자기도 살겠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햇빛이 너무 센 것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쾌청한 날씨로 계속 10만 녹수입니다. 쾌청한 날씨. 우리 보통 온대 지역에서 구름 끼지 않은 날씨에 노지의 햇볕은 한 10만 녹수쯤 돼요. 10만 녹수를 계속 쪼게 되면 여기 이만큼 노지에 이만큼 빛이 온다는 뜻이고요. 이 작물에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솔라 시어링 요만큼 30%를 이렇게 이 태양 빛을 가렸죠. 요 빛만큼 어떻게 됐죠? 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뒤에 햇빛이 막 쬐는데 그 그림자 있죠. 그림자만 해도 만룩수예요. 10만 룩수의 한 10분의 1. 즉 직사광선이 9면 회절광은 1이다 이거예요. 회절광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 공장이나 흐린 날 이때는 약 2만 룩수예요. 흐린 날도 2만 룩수쯤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 공장에서 안에서 보면은 한 2만 룩수 정도를 가지고 작물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날, 아주 흐리고 비 오는 날에 솔라 쉐어링을 한 토지조차도 4천 룩수 정도는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이 양은 충분한 양은 아니에요. 그러나 식물에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냐라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맨날 흐리고 맨날 비 오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얼마든지 잘만 설계를 한다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것은 일조량 100% 중에 30%는 태양전지로 발전을 하고 70% 정도는 작물을 만들자라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패널을 가려서 여기 그림자가 끼고 있지만 이게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항상 한쪽에서만 그림자가 끼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 작물들이 다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계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의 프라노프 연구소는 칠레 북부 지방의 아주 중부의 건조 지역, 반건조 지역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많이 지원했어요. 거기에는 작물의 부분적인 음영이 오히려 물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준다. 즉, 물을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 지역은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양으로부터 또 가축들의 보수 역할도 해준다. 여기 가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라는 데는,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고,
잘 발전량도 이루어진다. 또 일사량이 많은 건조한 기후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 과일이 있어요. 열대성 과일이 있는데 열대성 과일 중에도 과일들은 적절히 햇볕도 봐야 되지만 또 햇볕 적절히 너무 많은 일사량에는 잘 안 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의 이 발전량을 가지고 워터펌프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 농사를 짓게 되더라. 이런 어떤 형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전기가 풍부하고 전기값이 싼 지역은 이런 걸 걱정을 하지 않지만 칠레뿐만 아니라 제가 우즈베키스탄하고 같이 이렇게 영농 태양광 발전을 같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쪽 지역은 전기가 안 들어가서 농사 못 짓는 데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는 지금 이 태양광 발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난리예요.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물도 펌핑을 해서 또 이 물을 주고 그다음에 제품 파프리카를 많이 만드는데 파프리카를 수확을 해다가 외지로 파는데 너무 오지기 때문에 이것을 실어 나르는 이 트럭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린다. 그래서 그걸 적절히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데 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하자고 난립니다. 그래서 독일의 프라노프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프라노프는 실제 실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독일에서 많이 자라나는 이 작물들 중에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더 좋은 작물들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샐러드 여기 있죠. 샐러드, 스피나치, 시금치, 그 다음에 콩류, 그죠? 그 다음에 감자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일 중에서 몇 가지 종류, 그레이프 중에서 몇 가지 종류. 이건 이제 포도주 만드는 그레이프예요. 이런 거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더 잘 되더라.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있더라. 안 되는 거는 뭐 이렇게 밀 종류라든지 뭐 펌킨, 그 호박이죠. 그다음 먹는 우리 포도, 그다음에 해바라기, 뭐 이런 것들 브로콜리 이런 건 좀 안 되더라. 그 대신에 그 중립적인 거는 시리얼들, 그러니까 뭐 보리라든지 뭐 우리로 말하면은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녹색 캐베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캐럿, 당근, 위크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하더라. 자, 이런 결과를 내면서 농민들에게 이 태양광 발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할 때 농작물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지역의 남쪽 지역에 우리가 사헬 지역이라고 그래요. 사헬 지역에 가게 되면은 지금 계속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거의 92%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태양광 발전하는데 왜 하느냐면은 사하라 기후변화 때문에 사막이 점점 더 사막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꾸 물이 말라요. 물이 마르다 보니까 점점 사막화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사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태양광을 쫙 영농형 태양광으로 깔게 되면 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수입원, 전기로 수입원도 되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줄이고 전기 생산으로 농작물의 냉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익성 향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우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 지역의 나라들이 못 살기 때문에 원조로가 들어가거든요. UN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원조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적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지금 화두에 떠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볼게요. 일본의 경우는 벌써 민간에서 많이 했어요. 이런 어떤 그 연구소의 연구보다도 민간에서 벌써 여기 2013년도에 어떤 형태로 태양광 발전을 모듈을 설치하면은 밑에서 작물도 잘 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지 일반 태양광 발전도 해봤어요. 일반 태양광 발전 밑에서 그냥 가대만 높여가지고 회절광만 들어오게 해가지고 또 해보고 거기다가 좀 더 띄엄띄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이쪽은 이 빡빡하게 설치해놓은 쪽은
작물이 잘 안 자라는 걸 봤어요. 일본은 벌써 실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30%라는 차광률이 정해졌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설치를 하는데 농사에 방해 안 되는 어떤 이 뼈대공법,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특히 원예, 꽃, 꽃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태양광 발전이 좋더라는 거죠. 여기 이제 보성 지역에 우리 녹차 있죠. 녹차 지역이 굉장히 태양광 발전을 하니까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자, 일본은 이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 지역에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빨간 지역 어디입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 지역이에요, 사실은. 이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지역 있죠? 이 지역도 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 지역, 이제 회색 지역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홋카이도 빼고는 다 하고 있는데 남쪽은 좀 등한시하고 있고 이 중부 지역에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여기에 지금 벌써 5천 농가가 지금 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이 법을 통과해서 이 발전 사업으로서 허가해 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밖에 없어요.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이 반증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돼 있고 그 농림수산위에 지금 현재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곧 통과될 예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도 빨리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것뿐이 아니에요. 해외 사례에서 프랑스의 레위 니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프라노프 밀농사, 그 다음에 독일의 또 펜스형도 있어요. 이렇게 위를 가리지 않고 펜스형으로 해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해를 받고 해가 뜨고 질 때만 이렇게 빛을 좀 가리는 이런 형태가 또 이 영농형으로 적합하더라. 이것도 뭐 섞어 쓰는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초지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우는 초지에서 많이 했고요. 프랑스나 이태리 경우에 이렇게 아주 듬성듬성하게 아주 이 햇빛을 골고루 이 작물에 비칠 수 있는 이런 경우, 요건 아주 협소형, 이건 일반형이네요. 일반형 태양광을 굉장히 높게, 가대를 보니까 한 4m 넘어요. 이렇게 높게 해놓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영농형 태양광을 하되, 이 영농형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 셀을 하나씩 듬성듬성 놔가지고 사이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요런 어떤 벨기움에 있는 요런 형태. 그 다음 미국의 매사추세츠 지역의 태양광 발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중국에서도 이런 영농형 태양광 발전, 여기는 이제 묘목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50개소의 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시범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벼를 작황하는 논에는 약 한 80% 정도밖에 작황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엽채류, 여기 보시는 파, 보리 이런 쪽은 거의 90% 100%씩 영농형 태양광을 하더라도 밑에 농작물은 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을 나눠서 농촌 태양광으로 정책을 입안했을 때 생기는 문제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전기만 생산하도록 하는 농촌 지역의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인당 쌀의 소비량도 안 그래도 감소하는데 쌀의 값이 불안정하죠. 농촌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죠.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있죠. 농촌은 점점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을 조장하는 형태의 농촌 태양광으로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농지는 감소하고 식량 안보가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 이 태양광 발전을 해서 발전 사업을 주는 대신에 농사를 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존이 되는 겁니다. 식량 생산 위주로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농토에 물이 증발이 적게 되니까 물을 적게 사용하고 그늘이 필요한 작물에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인 농가 소득원이 되죠. 그러니까 농가의 거주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소득이 생기니까 이제는 귀농을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가 보존이 되고 농지 보존이 되면서 에너지 자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의 능력이 향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 귀농을 유도합니다. 태양광 발전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죠. 또 이 청년의 이 어떤 이 기호에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 귀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하에 식량 생산이 약 한 80% 정도가 지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이 어떤 작황을 할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점점 90% 100%로 가고 있고요. 그러나 또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농민들의 정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것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솔라 쉐어링이라고 얘기해요. 햇볕을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작물의 농사와 발전 사업을 같이 하면서 농가 수익을 증대시키면서 햇볕을 작물과 발전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일본은 정부 주도하에 2013년부터 이미 법제화가 돼서 현재 한 5천 개소 이상이 지금 영농형 태양광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수익 구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의 농민의 수익의 5배에서 10배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농가 수익의 예는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기존 경작지를 유지하면서 100kg급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경우에 연 한 2,40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연 2,400만 원의 수입이 전기로서 생기고 밑에 땅에서 농사는 그대로 또 농토대로 농사대로 지으니까 농민의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결과로는 소득의 안정이 오고 정착이 일어날 수 있고 안정적인 쌀 생산이 일어나면서 식량 해결, 안보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토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농토는 그대로 토지는 타용도 변경 없이 농토로 그대로 있으면서 발전 사업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발전 사업의 연한이 끝나면은 이걸 철거해버리면은 다시 농토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농토로서 그 용도 변경이 없기 때문에 대자본이 들어와 갖고 이걸 개발하고 난개발하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분 보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아그리볼테이 2021년도입니다. 이게 올해 봄입니다. 프라노프 ISE 독일이죠. 독일에서 일어난 프라노프 ISE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현재 이게 SCI 논문에 지금 준비 등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솔라 패널입니다. 솔라 패널 아래에 물의 증발량과 그 다음에 그 리시메타라는 게 있어요. 리시메타라는 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리시메타를 이용해서 물의 증발량과 물의 보존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솔라 판넬 밑에와 솔라 판넬이 없는 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패널로서 인한 그늘로 적당한 햇빛이 차단돼서 물 증발을 막더라는 거죠. 토지는 습도를 유지하고 미생물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는 토양의 질로 토지를 향상시키더라는 태양광 발전이 이 논문에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물 사용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은 거꾸로 온도를 보존하다 보니까 약간 물 증발량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땅은 온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냉해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작물의 재배는 지속적으로 겨울철에도 더 유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패널의 전자기파를 측정했더니 식물 생장에 전혀 영상이 없는 아주 작은 일상의 우리 전자기파, 우리 집에서 살면은 그 220V 콘센트에서 자기파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전기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도 현저히 낮은 전자기파 정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식물 생산에 전혀 지장이 없더라는 거죠. 리시메타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한 다이아메타가 5m쯤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깊이가 10m쯤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장치를 여기는 강우량을 재고요. 여기는 토양에 센서를 박아가지고 이 토양의 센서에서 온도와 습도를 잽니다. 그거를 이 땅 안에 묻습니다. 묻고
이 밑으로는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들어서 여 밑에다가 무게를 재는 로드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긴 계단입니다.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기계 장치도 보고 데이터를 수급하려고. 이런 장치를 이 프라노프에서는 설치를 해서 이 1년을 잽니다. 1년을 재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수분 증발량이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1월, 2월 요 추울 때는 오히려 수분 증발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수분 증발이 많은 게 뭐예요? 농토의 온도가 보존이 된 거예요. 따뜻하게. 냉해를 막은 겁니다. 까만 거는 일반 농지고 빨간 거는 태양광 패널 밑에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3월달, 4월달, 여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데 우리는 여름 것도 할 겁니다. 여름은 뭐 당연히 얘기를 보나 마나 더 하겠지만 이게 수분 증발력이 적어졌습니다. 오히려 여름은 시원해졌다는 뜻이에요. 일반 농지는 햇볕이 많아서 농토가 뜨거워지니까 수분 증발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의 편차가 심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태양광 패널 아래는 수분의 편차가 적어졌어요. 이게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를 보시면 겨울에는 3월, 11월 달부터 겨울에는 온도가 높고 여름은 온도가 낮아요. 요것이 이 리시메타에 의해서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의 수분 함량,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 함량이 많아지면서 겨울에는 냉해를 피해주는 것이 이 프라노프 ISE의 연구 결과로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농토가 보존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연구 결과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은 농촌형 태양광 발전을 했더니 생각대로 되질 않고 외지 자본이 와갖고 그걸 갖다가 잠식을 하고 농지 변경을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해서 태양광 발전 차익을 받아먹고 그냥 농토는 점점 대형 대자본으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농민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민이 직접 지원을 받고 소작농 혹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발전 차익에 대해서 얻으려면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해야 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그 농지의 주인이 직접 짓게 되면은 아주 좋은데, 농지의 주인이 직접 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소작농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여러 가지 현실에 직면해서 이 연구하는 사람이나 농토를 지키는 농민들이나 느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는 정부가 이 정책에 녹여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농촌형 태양광 발전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차이점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